깊은 숨가슴 속 긴장.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아주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새벽 공기 속에서 내 숨결이 조금씩 더 무겁게 느껴지던 어느 날 아침이 있었죠. 베개에 얼굴을 비비며 몸을 일으키는데 왼쪽 가슴 한복판에서 미묘한 압박감이 몰려왔어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그 느낌은 마치 낡은 관절이 삐걱이는 듯 심장이 조용히 경고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아마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 말이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소리였습니다. 의사로서 나는 수많은 환자들의 심전도 곡선을 읽어왔지만 내 심장의 떨림을 해석하는 데엔 너무도 무딘 사람이었어요. 그날 새벽 나는 처음으로 내가 병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동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세요. 단 제가 하는 일이 정말 마음에 드신다면요. 그리고 아래 댓글로 지금 계신 도시와 시간을 남겨주세요. 우리는 어디서 몇 시에 이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을까요? 자, 불을 끄고 선풍기를 켜서 편안한 소리를 내며 오늘 밤 시작해 볼까요? 그때 당시 나는 53세였고 매일 아침 진료실로 향하는 길에 프림이 듬뿍 들어간 커피와 설탕에 절인 단팥빵을 하나씩 입에 물곤 했죠. 아침 뉴스를 라디오로 들으며 자가용 핸들 위에 팔꿈치를 얹고 운전하던 그 풍경 아직도 생생해요. 어떤 날은 아침 회진 전에 남은 밤샘 서류를 처리하느라 아예 식사를 거르기도 했죠. 내가 남을 돌보느라 정작 내 몸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건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어요. 다만 가슴 한가운데에 가벼운 통증이 피어올랐을 뿐이죠. 처음엔 위경련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통증이 5분, 10분 지나도 가시질 않더군요. 손끝이 서늘해지고 어깨가 뻣뻣하게 굳으면서 나는 본능적으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심전도 결과를 본 동료가 잠깐 말을 멈췄던 장면이 아직도 눈앞에 아른거려요. 선생님 바로 입원하셔야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도 나는 환자 걱정부터 했죠. 오전 10시 환자 예약이 꽉 찼는데 하지만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쓰러지면 아무도 대신 내 삶을 살아줄 수 없다는 것을. 고지혈증이라니. 나는 매년 혈액 검사를 했고 수치는 알고 있었지만 단지 살짝 높은 편이라며 넘겼어요. 수치는 숫자일 뿐이라 여겼으니까요. 그날 이후 나는 내 식탁을 들여다보게 되었고 삶의 리듬을 재조정해야 했습니다. 나는 남을 치료하는 의사이기 전에 나 자신부터 돌봐야 하는 존재였어요. 그 사실을 뒤늦게 배운 대가는 꽤 쓰라렸지만 그 후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재미있는 사실 하나. 심장은 하루에 평균 약 10만 번 뛰며 약 7,600리터의 혈액을 펌프합니다. 하지만 그 심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는 단 몇 초면 충분해요. 피로 가슴 압박, 약간의 숨참. 이게 우리 몸이 말하는 언어죠. 의학적으로는 비특이적 증상 Non-Specific Symptoms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런 증상일수록 귀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예부터 전해지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밤에 들리는 가장 작은 소리가 낮보다 훨씬 멀리 간다. 건강도 그래요. 사소한 신호일수록 조용한 밤에 더 크게 들리거든요. 그 밤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손을 심장 위에 얹고 깊게 한번 숨을 쉬며 오늘의 박동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내 안에서 움직이는 이 작은 심장. 그게 바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내 삶의 엔진이죠. 혹시 오늘 아침 당신도 그 답답함을 느끼셨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는 건 그 느낌 하나면 충분하니까요. 내과 의사의 위기 고백. 내가 53세였던 그 해 수술실 냉장고에 넣어둔 남은 도시락조차 다 못 먹을 정도로 바쁜 나날이 이어졌어요. 아침엔 병동 회진, 오후엔 외래 진료밤엔 논문 검토와 학생들 지도까지. 환자들의 차트를 넘기며
그들의 건강 상태를 기록하는 손이 정작 내 건강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나에게 심장의 경고는 예상치 못한 중간고사처럼 다가왔어요. 강의를 마친 의사가 시험지를 받아들고 멍하니 앉아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을 때 심장박동 모니터에 삑삑 소리가 마치 내 과거를 한 장면씩 되감기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프림 커피, 삼겹살, 야식, 뇌가 각인한 식습관이 하나하나 떠오르며 나를 신문하듯이 던지는 질문들. 왜 진작 바꾸지 않았을까? 왜 그토록 자신만만했을까? 어렸을 적부터 나는 무척 건강한 편이었고 학교를 다닐 때도 단 한 번도 입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성인병이라는 단어는 늘 남의 일이었고 의대 동기들 사이에서도 넌 심장이라도 기계처럼 뛰겠다 고 농담을 듣곤 했죠. 그런데 바로 그 심장이 무심한 주인을 향해 정지 명령을 내릴 줄이야. 의사란 직업은 아이러니해요. 생명을 다루지만 종종 가장 가까운 생명 자신을 놓칩니다. 특히 중년 이후 의사들은 경험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건강 문제를 경시하죠.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수치만 보고 경계 수치니까 조금만 조심하면 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고지혈증이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란 걸 저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당시 제 LDL 수치는 168mg DL. 고지혈증 진단 기준보다 한참 높은 수치였죠. HDL은 낮고 중성지방은 올라가 있었어요. 제가 진단서를 쓰며 늘 환자들에게 설명하던 수치들이 이제는 제 이름 옆에 쓰여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짚고 넘어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지혈증은 단순한 지방 축적이 아니라 혈관벽의 미세한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의 연속적인 손상이라는 점이에요. 이건 단순히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어서 생긴 결과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잘못된 식습관과 스트레스가 결합한 결과물입니다. 학계에서는 이것을 만성 저등급 염증, 만성 저급 염증이라고 부르죠. 마치 가스레인지에 작은 불이 계속 켜져 있는 것처럼 우리 혈관을 서서히 익혀가며 망가뜨립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삶의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있는 부엌 찬장부터 병원 커피 머신 앞에 멈춰선 습관, 심지어 출퇴근길에 켜둔 라디오 채널까지. 제 삶을 지배하던 무의식적인 선택들을 다시 보게 됐죠. 그리고 나는 그중 가장 강력한 적이 습관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것을 끊임없이 반복할 수 있는 능력이더군요. 재미있는 통계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국 65세 이상 노인의 40%가 고지혈증을 앓고 있지만 그중 절반 이상은 본인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지혈증은 조용하고도 교활합니다. 아무런 증상 없이 혈관을 좁히고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나 뇌졸중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죠. 평소처럼 아침을 먹었을 뿐인데 점심에 쓰러졌다는 환자 이야기를 몇 번이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아니겠지라는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하지만 나는 아니겠지가 왜 낮으로 바뀌는 데에는 단 5분이면 충분하다는 걸 그날 병원 침대 위에서 알게 되었어요. 이야기를 이렇게 풀고 있으니 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저는 그날 이후 제 환자들에게 더 정직해졌습니다. 병명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제 얘기를 들려주곤 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고지혈증 환자였습니다. 그러면 환자들의 눈이 달라집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을 피하거나 누군가는 울기도 하죠. 공감은 때로 약보다 더 큰 효과를 줍니다. 그날 이후 저는 커피를 블랙으로 바꾸고 프림을 없앴으며 아침엔 귀리죽을 직접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단팥빵 대신 삶은 달걀과 사과를 택했죠. 퇴근 후엔 늦게라도 10분 산책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바꾼 나의 삶은 제 환자들의 삶을 바꾸는데도 이어졌어요.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안이 스며들고 있다면 그건 변화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오늘의 선택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환자, 영자 할머니 변화. 병원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환자를 만나지만 유독 기억에 깊이 남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분이 바로 김영자 할머니세요. 올해로 75세 머리는 단정하게 틀어 올리셨고 항상 갈색 카디건을 입으셨죠. 웃을 때 살짝 주름이 잡히는 눈가가 참 인상적이었던 분입니다. 처음 뵈었을 땐 전혀 위태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의사 선생님, 저 그냥 몸이 좀 무거워서요 하시며 병원 문턱을 조심스레 넘으셨죠. 하지만 혈액검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 187치미가 다알. 중성지방도 200을 훌쩍 넘겼고 HDL은 위험 수준 이하. 할머니는 분명 고지혈증이었고 간 기능 수치도 경계선 위였습니다. 이제 약을 평생 먹어야 하나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아주 작고 떨렸습니다. 그럼 손주 결혼식도 못 보는 거 아닌가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저는 의사였지만 동시에 손주를 키우는 할머니의 두려움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 걱정은 단지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한 게 아니었죠. 그건 삶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 기름진 탕수육과 달콤한 음료수를 좋아하셨다고 하셨어요. 이게 내 유일한 낙인데요. 그 눈빛 속에 이걸 포기해야 하나요? 라는 물음이 숨어 있었죠.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함께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자고 제안드렸죠. 약을 바로 드시기보다는 식단과 생활 습관부터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바꾼 건 아침 식사였습니다. 그전에는 식빵에 마가린을 바르고 딸기잼까지 덧발라 드셨다더군요. 우리는 그걸 귀리죽으로 바꿨습니다. 우유 대신 두유에 귀리를 끓이고 사과 조각과 호두를 올려 드시게 했죠. 달콤한 주스 대신엔 레몬물이나 보리차를 권했습니다. 점심은 현미밥에 생선구이, 저염 김치와 나물 중심으로 구성했고 저녁엔 가능하면 소화가 쉬운 두부나 채소 중심의 식사를 추천드렸어요. 처음엔 이게 뭐 맛이 있나요? 라며 미심쩍어 하셨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의사 선생님 속이 편해요 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운동도 아주 간단하게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팔을 10초씩 좌우로 늘려주는 스트레칭 점심 먹고 마을 회관 앞까지 걷기. 그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그 꾸준함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었죠. 6개월 뒤 할머니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2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간 수치도 안정적으로 돌아왔고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졌어요. 이승호 선생님 덕에 새 삶을 얻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땐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의학적으로 환자 순응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약을 제대로 먹고 생활 습관을 잘 따라가는 비율을 뜻하죠. 그런데 그 순응도를 가장 높이는 건 공감입니다.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믿음, 그게 할머니를 바꾸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도 내 나이엔 뭐 다 똑같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닙니다. 다르실 수 있어요. 김영자 할머니처럼요. 그녀는 지금도 매일 아침 귀리죽을 드시고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 나가 산책을 하세요. 마트에 가면 식품 라벨을 하나하나 읽어보신다고 합니다. 이게 그 트랜스 모식이 없나 보려고요. 귀여운 말투로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제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처럼 보였죠. 재미있는 옛 지혜 하나 알려드릴게요. 조선시대의 궁중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식사량을 줄이고 단맛을 멀리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 여겼다고 합니다. 고지혈증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이미 몸이 보내는 신호를 오래전부터 인간은 알고 있었던 셈이죠. 그리고 잠깐 주제를 벗어나 흥미로운 사실 하나. 꿀벌은 심장 대신 복근으로 날개를 움직인답니다. 그 근육의 피로 회복을 위해 꿀벌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꽃을 선택한다는 연구도 있어요. 심지어 벌도 산화 스트레스를 피해간다니 인간은 더더욱 조심해야겠죠. 김영자 할머니는 제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희망이 된다는 걸요. 할머니처럼 우리 모두의 식탁에도 그런 변화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숫자 아닌 침묵의 살인자, 고지혈증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땐 저도 솔직히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LDL, HDL, 그냥 피검사 결과에 적힌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죠. 그 숫자들이 실제로 내 몸 안에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는 막상 그들이 내 심장을 조여올 때야 비로소 이해가 되더군요.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고지혈증은 혈액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지면서 그것들이 혈관벽에 달라붙어 플라크를 형성하는 병입니다. 이 플라크는 마치 수도관에 끼는 물때 같아요. 조금씩 조용히 쌓입니다.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어느 날 그 수도관이 터지면 물이 아닌 생명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만난 68세의 박민수 어르신은 늘 체격이 크고 활기차신 분이었어요. 나는 튼튼한 편이야라고 늘 자신만만하게 웃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요즘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조금 찹니다 하시더라고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시도록 권유했더니 결과는 경동맥이 70%나 막혀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검사 결과를 보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나는 평생 건강한 줄 알았어요. 이처럼 고지혈증은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이 붙었죠. 더 무서운 건 그 침묵이 오래 지속될수록 결국 터지는 순간이 더 치명적이라는 점입니다. 혈관이 67% 막혀도 일상생활엔 큰 불편이 없을 수 있지만 한번 막히면 몇 분 안에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어요. 재미있는 의학적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콜레스테롤 수치보다 염증 반응이 심장병의 진짜 원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염증이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그 틈으로 콜레스테롤이 스며들며 플라크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즉, 수치만 낮춘다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밑바탕에 있는 생활 습관과 음식이야말로 진짜 원인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분들이 고지혈증을 가볍게 여길까요? 가장 흔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조상들도 삼겹살, 곰탕 먹고 잘만 살았잖아. 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식재료와 활동량이죠. 조상님들이 드시던 삼겹살은 마당에서 기른 돼지였고 곰탕은 사고를 며칠간 고아서 만든 천연식품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죠? 냉동 수입육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인스턴트 조미료, 하루 2,000보도 걷지 않는 생활. 같은 삼겹살도 먹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식탁 위를 가공식품이 지배합니다. 포장된 빵, 과자, 탄산음료. 심지어 건강식으로 광고되는 제품조차도 저지방이라며 대신 당분을 더 넣는 경우가 허다하죠. 우리는 건강해 보이는 식탁에서 실제로는 혈관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때 가장 후회했던 건 사실 그 자신감이었어요. 나는 의사니까 괜찮을 거야. 운동은 자주 못하지만 식단은 그럭저럭 괜찮아. 하지만 제 몸은 속이지 않았습니다. 가끔 있는 두통 소화불량, 어깨 뻐근함, 그것들은 모두 표지판이었다. 그건 숫자로만 이해할 수 없는 생리학적인 변화의 시작이었죠. 이쯤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 미국의 어느 연구에서는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는 사람이 실은 고지혈증 위험군일 확률이 30% 더 높다고 합니다. 역설적이죠. 자신감이 경계심을 무디게 만들고 결국 조기 진단과 예방을 놓치게 만드는 셈입니다.
옛 지혜 하나 덧붙이자면 한방에서는 혈액이 맑고 원활히 흐르는 상태를 혈어시에 쉬 없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혈액량 부족이 아니라 순환이 잘 되는 건강한 상태를 뜻하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강한 혈관과도 통하는 개념이죠. 고지혈증은 지금도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우리의 몸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에 귀 기울이고 식탁과 생활 습관을 되돌아보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프림커피 한 잔과 단팥빵 드셨나요? 그게 바로 첫 번째 경고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끔은 숫자보다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트랜스 지방의 함정, 아침에 커피포트를 올려놓고 프림 한 스푼을 숟가락으로 털어 넣던 손의 움직임. 익숙하고도 편안했죠. 그 프림의 하얀색 부드러움 속엔 어떤 위험이 숨어 있었는지 그땐 알지 못했습니다. 도넛 한 개, 아이스크림 한 스쿱, 고소한 냉동피자 한 조각. 이 모든 즐거움 속에는 트랜스 지방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식품업계가 만든 인공지방이에요. 액체 상태의 식물성 기름을 고체로 만들기 위해 수소를 첨가하면서 생기죠. 이렇게 만들어진 지방은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맛도 좋으며 바삭한 식감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이 지방을 잘 분해하지 못해 혈관 속에 쌓여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혈관벽을 손상시키게 되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서는 트랜스 지방이 뇌졸중 위험을 무려 30%나 높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심장병 사망 위험은 20% 이상 증가합니다. 작은 한 조각의 과자가 우리 몸속에서 벌이는 전쟁을 생각하면 정말 공포스럽지 않을 수 없죠. 30년 전 제 식단을 돌아보면 그야말로 트랜스 지방 만찬이었습니다. 진료 중 틈틈이 먹던 도넛 고소한 프림 커피병원 자판기에서 뽑은 크림 크래커. 이게 별거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심전도 모니터 앞에 누운 내 모습을 보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몸이 조용히 경고했는데 나는 그걸 무시한 거죠. 이야기를 들려드릴 또 한 분은 제 환자 이정희 어르신입니다. 67세 평소엔 웃음이 많고 이게 내 작은 행복이에요 라며 매일 아침 프림커피와 과자를 드셨죠. 그런데 1년 후 정기 건강검진에서 동맥이 60% 이상 좁아져 있었어요. 선생님, 저는 평생 이렇게 먹었는데 왜 이제야 문제가 생긴 거죠? 당황해 하셨지만 그동안의 식습관이 혈관을 조용히 좁혀온 결과였습니다. 그날 저는 어르신과 함께 식품 라벨을 살펴보며 설명드렸어요. 부분 경화유, 쇼트닝 같은 단어가 트랜스 지방을 의미한다는 것. 처음엔 라벨을 보는 게 귀찮다고 하셨지만 혈관을 위한 보물찾기라며 재미로 바꾸자고 권했죠. 이정희 어르신은 라벨 읽기 습관을 들인 후 식단도 바꾸셨어요. 아침엔 과자 대신 호두 한 줌 프림 커피 대신 블랙커피에 계피가루를 살짝 넣어 드시게 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 뒤 콜레스테롤 수치는 15% 가까이 낮아졌고 어르신은 이젠 공기놀이 해도 숨이 안 차요 라며 웃으셨습니다. 옛 지혜 중엔 이런 말이 있어요. 음식은 약보다 먼저 사람을 살린다. 요즘처럼 약이 흔하지 않았던 시절 사람들은 음식으로 병을 다스리는 법을 알았습니다. 지금도 그 원칙은 유효합니다. 오히려 음식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 트랜스 지방은 간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간세포를 자극해 내장 지방을 더 쌓이게 만든다는 연구도 있어요. 즉, 겉으로 보기엔 마른 사람도 트랜스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속은 지방의 창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트랜스 지방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앞서 말한 라벨 읽기. 부분 경화유, 쇼트닝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과감히 내려놓으세요. 두 번째는 직접 요리하기입니다. 시판 간식 대신 집에서 견과류와 과일로 간식을 준비해 보세요.
세 번째는 대체제 찾기. 예를 들어 버터 대신 아보카도나 올리브유를 도넛 대신 귀리 쿠키를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습관의 치환이에요. 저는 프림커피 대신 블랙커피에 계피 가루를 넣고 단맛이 당길 땐 아몬드와 바나나를 함께 먹습니다. 처음엔 낯설지만 한 달쯤 지나면 입맛이 완전히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재미로 하나 더. 일본의 장수마을 오키나와에선 아침마다 고구마와 녹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평균 수명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이죠. 그 비결은 바로 식탁 위 아주 작은 선택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냉장고에 트랜스 지방 NO라고 메모를 붙이고 식품 라벨을 읽는 버릇을 시작해보세요. 과자 대신 아몬드 프림 커피 대신 계피 커피.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줄 거예요. 숨은 당분의 달콤한 위험. 아침에 오렌지 주스 한 잔, 시리얼 바 하나, 요거트와 함께 먹는 블루베리 몇 개. 보기엔 참 건강한 식사 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달콤한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숨은 당분입니다. 당분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지만 과도한 섭취는 혈관을 해치는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숨은 당분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식탁에 숨어 들어오죠. 예를 들면 무지방 또는 저지방으로 표기된 요거트나 우유. 이 제품들은 맛을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더 많은 설탕이나 감미료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하루 설탕 섭취량을 남성 37.5개, 여성 25럼스그리 이하로 권장하지만 시판되는 오렌지 주스 한 잔만 마셔도 30글 훌쩍 넘길 수 있어요. 그 당분은 혈액 속에서 중성지방으로 변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의 증가로 이어지죠. 고지혈증의 지름길인 셈입니다. 저 역시 과거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다며 과일 주스를 매일 마셨습니다. 요거트도 저당이라 적힌 제품을 고집했죠. 그런데 어느 날 콜레스테롤 수치가 190을 넘긴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먹었는데도 왜 하고요? 정답은 숨은 당분이었습니다. 70세의 최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떠올리면 이 문제는 더 실감이 납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요거트 하나쯤은 괜찮겠지 라며 저당 요거트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콜레스테롤 수치는 좀처럼 낮아지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요거트 라벨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말토덱스트린 프럭토스 콘시럽. 다양한 이름의 당분이 리스트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선생님, 이게 다 설탕이에요. 네, 이름만 다르고 다 같은 친구들이죠. 그날 이후 우리는 진짜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로 바꿨고 과일은 직접 썰어 넣기로 했습니다. 설탕 대신 블루베리 바나나 견과류로 자연스러운 단맛을 찾게 된 거죠. 그리고 3개월 후 최순자 할머니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15% 감소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하신 말이 기억나요. 요거트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가볍고 속이 편해졌어요. 아주 작은 변화지만 그 효과는 컸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발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시판되는 건강한 시리얼 바에는 설탕뿐만 아니라 사탕무 추출물, 쌀 시럽, 아가베 시럽 같은 단어들이 적혀 있어요. 이들은 천연이라는 포장 아래 사실상 정제당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성분입니다. 그래서 라벨을 읽을 땐 단어 끝이 오스로 끝나는 성분들을 경계하세요. 글루코스, 프럭토스, 말토스 등. 그게 바로 혈관을 공격하는 당분의 위장 전술입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식단은 당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밥과 나물 된장국이 중심이었고 디저트도 식혜나 약과 정도였죠. 하지만 요즘은 아침마다 시리얼과 플레이버 요거트가 식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통의 지혜를 다시 돌아볼 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논쟁적인 학술 이야기. 당분이 직접적으로 LDL을 높이지는 않지만
간에서의 지방 합성을 자극해 간접적으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즉, 혈당이 높아지면 간은 그것을 지방으로 바꾸고 이 지방이 혈중 지질 농도를 높이는 순환고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환자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단맛은 입에서 잠깐, 혈관에선 영원히. 정말 그렇습니다. 그 짧은 쾌감 뒤에 오는 대가는 결코 짧지 않아요. 그렇다면 숨은 당분을 피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역시 라벨 읽기. 무가당 용기에 설탕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두 번째는 직접 만드는 습관입니다. 요거트 위에 신선한 과일을 올리고 샐러드 드레싱은 직접 만들어 보세요. 올리브유와 레몬즙만으로도 충분히 상큼하고 건강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천연 단맛을 활용하는 거예요. 바나나 블루베리 감처럼 원래 단맛이 풍부한 과일을 활용해 보세요. 단맛이 그리울 땐 꿀 한 방울도 괜찮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건 익숙해지기입니다. 당분을 줄인 음식에 입맛이 익숙해지면 오히려 단맛이 거북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이거 몸에 좋을 것 같아 보다는 라벨이 정직한가를 기준으로 삼아보세요. 건강은 포장지보다 그 안에 있는 성분에서 결정됩니다. 최순자 할머니는 지금도 시장에서 과일을 고르며 손주에게 이렇게 말하신다고 해요. 이건 설탕 없어 진짜 단맛이야. 할머니의 그 웃음이 지금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무가당 요거트에 블루베리 몇 개 올려보세요. 냉장고에 진짜 단맛 찾기라고 메모를 붙이면 잊지 않으실 겁니다. 동물성 지방의 장벽, 주말 저녁 가족들과 둘러앉아 삼겹살을 굽는 그 풍경, 참 익숙하고 따뜻하죠. 고소한 냄새가 거실을 채우고 상 위에 버터, 바른 마늘과 치즈가 가득한 팬이 올라오면 누구든 군침을 삼키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 삼겹살 한 점, 버터 두른 빵 한 조각이 그렇게 위험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동물성 지방, 특히 포화지방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이 지방은 고기, 버터, 크림치즈 등 우리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음식에 숨어 있죠. 미국 심장협회는 하루 섭취 칼로리 중 포화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을 6% 이하로 권장합니다. 그런데 삼겹살 100끼면 이미 그 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아요. 제 환자 정민호 어르신은 65세에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평소에 삼겹살을 무척 좋아하셨고 평생 이렇게 먹었는데 뭐가 문제냐고 웃으며 말씀하셨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관상동맥이 60% 이상 막혀 있었고 이는 명백히 포화지방 과다 섭취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제가 어르신께 조심스레 식습관 이야기를 꺼냈을 때 처음엔 이 나이에 뭘 바꿔요라며 손사래를 치셨어요. 그런데 손주가 응급실에 함께 있었고 그 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랑 오래 놀고 싶어요. 그 말에 어르신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날 이후 우리는 고기 대신 생선으로 식단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삼겹살 대신 고등어 구이갈비 대신 연어 스테이크. 처음엔 어르신 입맛에 안 맞는다며 투덜대셨지만 3주 만에 연어가 생각보다 부드럽고 고소하네요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하나 바꾼 건 조리 방법이었습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볶는 대신 찌거나 굽는 방식을 택했죠. 치즈 대신 두부를 넣은 샐러드 버터 대신 올리브유를 쓴 가지볶음. 한 끼 식사의 무게가 가벼워졌고 어르신의 표정도 함께 밝아졌습니다. 포화지방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 지방은 혈관벽에 직접 염증을 일으키고 장기적으로 죽상경화증, 즉 혈관이 굳어지고 막히는 병을 유발합니다. 의학적으로도 포화지방 섭취는 내피세포 기능 장애를 유발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기발하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 치즈 한 조각에는 버터보다 더 많은 포화지방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특히
체다나 파르마산 같은 경성 치즈는 방심하기 쉽죠. 그래서 식단을 짤 땐 치즈 대신 콩이나 견과류로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옛 지혜에 따르면 한약에서는 돼지고기를 열을 더하는 음식으로 보아 노약자나 염증이 있는 사람은 피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몸이 보내는 반응을 통해 조상들도 이미 이 지방의 부작용을 알고 있었던 셈이죠. 정민우 어르신은 6개월 후 콜레스테롤 수치가 20% 가까이 낮아졌고 약의 용량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하며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라고 웃으시던 모습이에요. 어느 날 어르신이 손주와 함께 만든 고등어 구이를 들고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거 드셔보세요. 이제는 손주가 연어를 고기보다 더 좋아해요. 그 말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식탁에서도 포화지방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고기를 생선으로 바꾸기. 고등어나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을 보호합니다. 두 번째는 유제품을 줄이기. 치즈 대신 두부나 견과류를 활용하세요. 세 번째는 조리법 바꾸기. 튀김 대신 찜이나 구이로 바꿔보세요. 마트에서 고기를 고르실 땐 붉은 고기보다 흰살 생선을 마가린보다는 올리브 오일을 선택해보세요. 그리고 냉장고에 메모를 붙여보는 겁니다. 고등어, 연어, 두부, 혈관의 친구들. 정민우 어르신은 지금도 그 메모를 붙이고 아침마다 손주와 시장에 가신다고 해요. 이젠 고기가 땡기지 않아요 라고 웃으시는 어르신의 표정이 여러분의 내일이 되길 바랍니다. 약 우산에 불과하다. 고지혈증 약, 특히 스타틴 계열의 약을 처음 처방받았을 때 제 기분은 복잡했습니다. 약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될 거라는 기대와 이젠 정말 환자가 되었다는 자각이 동시에 밀려왔죠. 침대 머리맡에 약통을 올려두고 매일 아침 물과 함께 삼키며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괜찮아, 이 약이 널 지켜줄 거야. 하지만 약은 우산과 같습니다. 비를 잠시 막아줄 수는 있어도 비가 오는 이유 자체를 없애주지는 못해요. 심지어 우산을 쓰는 동안에도 물은 발밑으로 스며들고 바람이 불면 우산은 휘청거립니다.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긴 하지만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죠. 실제로 스타틴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해 혈중 LDL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에서 스타틴이 심장병 위험을 25-30% 줄여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약은 관리의 일부이지 전부는 아니니까요. 제 환자 최순노 할머니는 스타틴을 3년 넘게 복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 수치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선생님, 약을 이렇게 열심히 먹는데 왜 나아지질 않죠? 할머니는 지친 눈빛으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습관을 여쭤보니 매일 저녁 기름진 찌개와 튀김, 그리고 달콤한 디저트를 드시고 계셨더군요. 할머니께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약은 도와주는 친구예요. 주인공은 선생님 식탁이에요. 처음엔 당황하셨지만 다시 생각해보시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친구 말을 좀 더 잘 들어야겠네요. 그때부터 식단이 달라졌습니다. 찌개엔 기름을 줄이고 생선구이나 채소볶음으로 반찬을 바꾸셨습니다. 디저트도 과자 대신 아몬드나 블루베리를 드시게 했죠. 6개월 후 최순노 할머니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18%나 낮아졌고 약 용량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수백 명의 환자들과 상담하며 체감한 사실입니다. 약에만 의존하면 결국 또 다른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약 믿고 안 움직이기입니다. 약을 먹으니까 괜찮다는 안도감의 운동은 줄고 식사는 점점 더 안일해지는 거죠. 그런데 몸은 약에만 기대지 않아요.
식사, 운동, 수면, 이 모든 것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건강이 유지됩니다. 의학계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스타틴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만 볼 뿐 혈관의 실제 건강 상태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즉, 수치는 낮지만 염증이나 산화 스트레스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LDL 수치뿐 아니라 염증 마커 CRP까지 함께 측정하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한 연구에서 건강한 식단과 스타틴 복용을 병행한 그룹은 스타틴만 복용한 그룹보다 심장질환 위험이 40% 더 낮았다고 합니다. 우산만 들고 비 오는 날을 걷는 것보다 우산을 쓰고 장화를 신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한 가지 옛 지혜를 소개할게요. 조선시대 내의원에서는 병을 다스릴 때 약보다 식이요법을 먼저 권했다고 해요. 약은 극한 처방이었고 먼저 음식과 생활을 바꾸라는 원칙이 있었죠. 500년 전에도 이미 몸은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다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약을 부정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타틴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낸 중요한 도구입니다. 다만 그 도구가 당신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냉장고에 이런 메모를 붙여보세요. 나는 주인공, 약은 조연. 그리고 매일 아침 식탁에 앉을 때 오늘 내가 어떤 음식을 고르는지가 곧 내 몸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최순노 할머니는 지금도 말씀하세요. 이젠 약보다 제 손이 더 믿음직해요. 손으로 고른 음식, 손으로 움직인 운동. 그게 진짜 내 몸을 만든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되셨죠. 약은 비 오는 날의 우산입니다. 그러나 날씨를 바꾸는 건 결국 당신의 선택이에요. 약 부작용과 삶의 균형. 스타틴을 복용하기 시작하고 나서 한동안은 평온했어요. 숫자는 점점 내려가고 있었고 의사로서도 환자로서도 만족스러웠죠. 하지만 어느 날 아침 다리가 뻐근하고 무거운 느낌에 눈을 떴습니다. 처음엔 운동 부족 때문일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반복되었고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이건 약 때문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요. 스타틴의 가장 흔한 부작용 중 하나는 바로 근육통입니다. 무겁고 욱신거리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평소보다 더 힘들게 느껴지는 증상들이죠. 연구에 따르면 스타틴을 복용하는 환자의 약 15%가 이런 근육 관련 불편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경미한 수준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해지기도 합니다. 제가 만난 환경수 어르신이 바로 그랬습니다. 73세의 어르신은 3년 넘게 스타틴을 복용하시며 콜레스테롤 수치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다리가 무거워서 산책이 힘들어요. 선생님, 약 때문인가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본 결과 큰 이상은 없었지만 지속적인 근육통이 스타틴 복용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과 함께 대안을 고민했습니다. 약을 갑자기 끊는 건 위험하니 생활 습관을 적극적으로 바꿔서 약의 용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하기로 했죠. 첫 번째로 바꾼 건 식이섬유 섭취입니다. 귀리사과, 브로콜리 같은 음식은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여주고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침마다 귀리죽을 먹고 점심엔 채소 중심의 반찬을 더했습니다. 저녁에는 가벼운 샐러드와 연어 스테이크로 마무리했죠. 두 번째는 가벼운 운동이었습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하루 10분씩 동네를 천천히 걷는 산책. 저녁 식사 후 15분 정도의 산책은 혈당 조절과 콜레스테롤 관리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환경수 어르신은 산책하면서 바람을 쐬니 다리도 덜 무겁고 기분도 좋아져요 라고 말씀하셨죠. 세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은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고 간 기능을 보조해 약의 부작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물 마시는 것을 소홀히 하시는데 하루 6, 8잔의 수분 섭취는 혈관 건강 유지에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과학적으로 논쟁이 되는 이야기. 일부 연구에서는 스타틴이 간 효소 수치를 높이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합니다. 이는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기에 정기적인 간 기능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특히 피로감이 지속되거나 소화불량이 잦아진다면 한 번쯤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황경수 어르신은 6개월간의 생활습관 개선 후 콜레스테롤 수치를 20% 가까이 낮췄고 약의 용량도 절반으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다리가 훨씬 가벼워졌어요라는 말이 참 인상적이었죠. 약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건강을 회복해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던지요. 재미있는 사실 하나.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한 고지혈증 환자는 약만 복용한 환자보다 심리적 만족감이 훨씬 높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내 몸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느낌이 주는 주도감이 훨씬 큰 회복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옛 지혜 하나. 병을 이기는 약은 혀보다 먼저 마음에서 삼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약을 억지로 삼키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바꾸겠다는 결심이 먼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약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느끼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어떤지, 식후 피로감은 어떤지 이런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몸은 늘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냉장고에 이런 메모를 붙여보세요. 귀리사과, 산책 내 몸의 친구들. 그 메모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황경수 어르신은 요즘도 매일 아침 귀리죽을 드시고 산책을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이젠 약이 아니라 내 발이 건강을 지켜줘요. 그 말이 얼마나 깊고도 멋진 선언인지 여러분도 곧 느끼게 되실 겁니다. 아침 귀리죽과 두뇌 깨우기, 아침 식탁을 떠올려 보세요. 많은 분들이 바쁜 출근길에 프림 커피 한 잔, 시리얼바 하나로 식사를 대신하곤 하시죠. 저도 예전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프림이든 커피 단팥빵 때로는 아무것도 없이 진료실로 향하기 일쑤였죠. 하지만 고지혈증 진단을 받은 후 저는 아침의 가치를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귀리죽기였어요. 귀리는 우리가 자주 접하는 곡물은 아니었죠. 쌀보리 밀보다 익숙하지 않아서 초반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통해 귀리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베타글루칸은 장에서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막고 담즙산을 배출시켜가니 더 많은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작용만으로도 LDL 수치를 10-15%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처음엔 우유 대신 두유나 물에 귀리를 끓여봤습니다. 10분 정도 끓이면 걸쭉한 죽 형태가 되는데 여기에 사과 조각, 호두 아몬드, 블루베리 같은 재료를 얹으면 훌륭한 한 끼가 완성돼요. 자연스러운 단맛, 바삭한 식감, 따뜻한 포만감까지. 저는 매일 아침 이 귀리죽을 먹으면서 몸이 눈에 띄게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 환자 중 박순옥 어르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67세에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셨는데 아침마다 된장찌개에 밥 2공기를 드시던 분이셨어요. 선생님, 귀리죽은 좀 심심할 것 같은데요 라며 망설이셨지만 제가 블루베리와 아몬드를 얹은 버전을 소개해드렸더니 금세 마음을 열으셨어요. 한 달 후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이 편해요. 아침에 덜 졸려요. 손주랑 뛰어놀 때도 숨이 덜 차요. 3개월 뒤 혈액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12% 낮아졌고 간 수치도 안정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귀리는 단순한 곡물이 아니라 뇌의 집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복합 탄수화물로 천천히 소화되며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오전 내내 집중력과 에너지를 유지해주죠. 그래서인지 저는 귀리죽을 먹은 날은 회진 시간에도 유독 머리가 맑은 느낌이 들더군요.
그리고 옛 지혜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약방의 식이요법서에서는 아침은 몸을 기르는 시초라며 뜨겁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찬 음식이나 단단한 음식은 아침에 피하고 장과 위를 따뜻하게 해주는 곡류 위주의 식사를 하라고 적혀 있어요. 귀리죽 딱 들어맞죠? 혹시 지금도 아침을 프림커피 한 잔으로 때우고 계신다면 꼭 한 번만이라도 귀리죽을 시도해보세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더라도 한 달만 지속해보시면 몸이 먼저 반응할 겁니다. 특히 아침 혈압이 높거나 기상 후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려요. 귀리죽의 장점은 단지 건강에만 있지 않습니다. 준비가 간단하고 재료도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어요. 블루베리 대신 바나나 아몬드 대신 해바라기씨, 두유 대신 코코넛 밀크 기회에 맞춰 자신만의 레시피를 만들어 보세요. 저는 요즘 치아씨드와 시나몬 파우더를 살짝 뿌려 먹는 방식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이런 메모를 붙여보는 건 어떨까요? 귀리사과 블루베리 아침의 힘. 매일 아침 그 메모를 보며 귀리죽을 준비하는 그 시간, 그게 바로 내 건강을 챙기는 의식이 되는 거죠. 박순옥 어르신은 지금도 매일 아침 귀리죽을 끓이며 손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요. 이거 먹고 가야 하루가 잘 풀린다. 웃으며 그릇을 비우시는 어르신의 모습이 아직도 제 마음에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의 식탁 위에도 귀리죽 한 그릇을 올려보세요. 그 한 그릇이 여러분의 하루, 그리고 혈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지도 모릅니다. 점심 현미와 생선의 꼭 맞춤, 아침 귀리죽으로 하루를 부드럽게 시작했다면 점심은 혈관에 힘을 실어주는 식사로 연결되어야 하죠. 많은 분들이 점심을 외식으로 때우거나 급하게 먹다 보니 메뉴를 대충 고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의 식사가 오히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겐 점심이 회복의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장 자주 권하는 점심 식단은 현미밥과 생선구이, 그리고 채소 반찬입니다. 단순하고 전통적인 조합이지만 이 조합이야말로 혈관 건강에 가장 잘 맞는 맞춤형 식사예요. 현미는 도정되지 않은 쌀로 쌀겨와 배아가 그대로 남아있어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주고 혈당도 천천히 오르게 도와주죠. 백미보다 소화는 느리지만 그만큼 포만감이 오래가서 과식을 방지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생선, 특히 고등어나 꽁치처럼 기름이 많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지방은 염증을 줄이고 혈관벽의 유연성을 높이며 LDL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생선구이 한 점이 스타틴 못지않은 혈관 보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제 환자 이남순 어르신 71세입니다. 처음 오셨을 땐 난 점심엔 꼭 삼겹살 아니면 못 먹어요 라고 하셨죠.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잘 챙겨야 한다며 매일같이 고기 반찬 위주로 식사를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BB20을 넘고 간 기능검사도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점심 식사를 바꿔보자고 제안드렸습니다. 고기를 줄이고 생선으로 단백질을 바꾸고 밥도 백미 대신 현미로 바꿔보자고요. 처음엔 현미가 퍽퍽해서 못 먹겠어요 하셨지만 밥을 약간 눌러서 보리와 섞고 참기름 한 방울을 넣어보시라고 했습니다. 또 고등어구이는 레몬즙을 살짝 뿌려 비린내를 잡았고 곁들일 채소로는 시금치나물과 콩나물 무침을 추천드렸어요. 소금은 줄이고 마늘과 생강으로 풍미를 더하니 이렇게도 맛이 나는구나 하시더군요. 3개월이 지나고 다시 뵈었을 때 어르신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15% 감소했습니다. 삼겹살이 안 땡겨요 라고 웃으시는 모습이 얼마나 인상 깊었는지요. 현미밥이 속도 편하고 오후에 덜 졸려요 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여기서 재미있는 학술적 사실 하나. 한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약 25%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혈관 내피 기능 개선과 혈전 형성 억제에 큰 효과를 보였죠. 이건 약으로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잡학 하나 더. 고등어는 구울 때보다 찌거나 졸일 때 영양소 손실이 적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주말엔 고등어 조림 도전해보세요 라고 말하곤 합니다. 된장과 무, 청양고추 약간을 넣어 조리면 구이보다 더 깊은 맛이 나거든요. 옛 조선의 문헌에도 등푸른 생선은 기혈을 보하고 담을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혈은 순환이고 담은 염증과도 통하는 개념이죠. 예전 사람들도 이 생선의 효능을 알았던 겁니다. 이남순 어르신은 지금도 매일 점심으로 현미밥 생선 채소를 챙기십니다. 이젠 시장 가면 고등어부터 봐요. 사장님이 알아서 잘 골라줘요 하시더군요. 손주들에게도 밥은 흰쌀보다 이게 몸에 좋단다 라고 가르치신다니 정말 뿌듯했죠. 여러분도 내일 점심 외식 대신 집밥을 시도해보세요. 냉동실에 고등어 한 마리 넣어두고 현미밥은 냉동 보관해서 데워 드셔도 좋습니다. 마늘과 생강 양파만 있으면 어떤 생선도 멋진 요리로 변신하니까요. 그리고 냉장고에 이런 메모를 붙여보세요. 현미 고등어 시금치 혈관을 위한 점심. 이 간단한 한 끼가 여러분의 오후를 바꾸고 내일의 검진 결과까지 바꿔줄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는 체험이 아니라 유지의 식사입니다. 몸이 아침의 에너지를 유지하고 저녁의 부담을 줄이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니까요. 이남순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그 리듬을 다시 조율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녁엔 키노아와 연어, 해가 지고 집안이 조용해지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 바로 저녁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도 해요. 하루의 피로와 허기가 쌓인 상태에서 우리는 무심코 가장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죠. 삼겹살, 치킨, 짜장면. 저도 한때는 그 유혹에 흔들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고지혈증을 진단받고 나서 저녁이야말로 치유의 식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침은 에너지를 주고 점심은 유지하지만 저녁은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녁 식사에 가장 공을 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자주 찾는 조합은 키노아 샐러드와 연어 스테이크입니다. 처음엔 생소했어요. 퀴노아 이름도 낯설고 맛도 상상이 안 갔죠. 하지만 한번 먹어보니 놀라웠습니다. 씹을수록 고소하고 포만감은 높으면서도 소화는 잘 되고 무엇보다도 이 작은 곡물에는 단백질, 식이섬유, 미네랄이 모두 풍부해요.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거의 완전 단백질에 가깝다고 하니 그 자체로도 영양의 보고입니다. 연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하죠. 연어 스테이크를 살짝 구워 올리브 오일, 레몬즙, 소금 약간만 더하면 훌륭한 한 접시가 완성돼요. 저는 여기에 토마토와 시금치를 더해 샐러드를 만들고 드레싱은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식초를 섞어서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제 환자 이금자 어르신은 71세. 저녁엔 무조건 찌개와 밥을 고수하시던 분이었죠. 고지혈증 수치가 계속 높게 나와서 결국 식단을 바꾸기로 하셨습니다. 처음엔 외국 음식 같아서 정 안 가요 라고 하셨지만 연어 스테이크에 두부구이를 곁들여 드린 날 생각보다 부드럽고 맛있어요 라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3개월 후 콜레스테롤 수치는 15% 감소. 그리고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젠 저녁 먹고 속이 편해요. 잠도 잘 와요. 맞습니다. 저녁 식사가 가벼우면 위장이 밤새 쉬고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저녁 식사 시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하면 수면의 질이 향상된다는 결과가 있어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키노아는 남미 안데스 지역에서 잉카의 곡물이라 불릴 만큼 귀하게 여겨졌고 우주식량 후보로도 연구되고 있다는 점. 가볍고 영양 밀도가 높아 몸이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성분을 제공해줍니다.
또 하나 연어는 종류에 따라 영양이 다릅니다. 자연산 연어는 오메가3가 풍부하지만 양식 연어는 지방의 구성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국내 유통되는 연어도 충분히 건강에 좋으며 특히 구이나 찜으로 조리하면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한 가지 학술적 논의도 소개해 드릴게요. 일부 연구에서는 저녁에 고단백 식사를 하면 밤새 신체의 회복이 촉진된다고 합니다. 특히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되고 다음날의 대사율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거죠. 단 단백질의 원천은 반드시 저지방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연어나 두부, 렌틸콩 같은 식재료가 좋은 선택이죠. 이금자 어르신은 지금도 저녁이면 오늘은 키노아 먹을까, 현미 샐러드로 할까 하시며 메뉴를 고르신답니다. 시장 가면 이젠 연어를 먼저 봐요. 사장님이 건강 연어 왔다고 알려줘요라며 웃으시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저녁 식사의 새로운 기준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무겁지 않게, 그러나 영양은 듬뿍. 키노아, 연어 두부, 올리브 오일, 그리고 색감이 살아있는 채소들. 이 조합은 혈관을 회복시키고 다음 날을 상쾌하게 여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엔 어떤 음식을 올릴 건가요? 혹시 삼겹살이 아니라면 연어 한 조각은 어떠세요? 냉장고에 연어 키노아 시금치 나를 위한 저녁이라고 메모를 붙여보세요. 그 메모 하나가 여러분의 저녁을,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녁은 하루의 마무리가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첫 번째 식사입니다. 그 한 끼의 품격이 여러분의 심장을 바꾸고 기억을 선명하게 하고 손주와의 내일을 더 활기차게 만들어 줄 거예요. 5분 습관의 꾸준한 힘. 우리는 종종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큰 변화나 힘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30년 가까이 환자들을 만나며 확신하게 된 한 가지는 이거예요. 하루 아분의 작은 습관이 평생을 바꾼다. 정말입니다. 운동선수처럼 땀을 뻘뻘 흘리지 않아도, 등산이나 헬스장을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단 5분이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을 쭉 펴며 양팔을 천천히 들어 올리고 좌우로 천천히 10초씩 늘려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밤사이 굳어있던 혈관과 근육이 깨어납니다. 저는 이걸 심장 깨우기 스트레칭이라고 부릅니다. 이 작은 동작 하나로 혈압이 안정되고 몸의 순환이 시작되죠. 점심 먹고 나서 2, 3층 정도만 계단으로 오르내리세요. 엘리베이터를 대신해 보는 것만으로도 다리 근육이 단련되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우리 몸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자동으로 더 움직이자는 신호를 보내는 구조라 이 3분의 계단 오르기가 하루 전체 활동량을 끌어올리기도 해요. 저녁에는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10분 걷는 걸 추천드려요. 해질 무렵의 바람은 하루 중 가장 기분 좋은 자극이고 이 시간의 산책은 혈당을 조절하고 수면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후 산책은 공복 혈당과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습관들을 하나로 엮으면 5분 루틴이 됩니다. 아침 스트레칭 1분 계단 오르기, 2분 저녁 산책 2분. 단 5분이지만 꾸준히만 한다면 이게 바로 혈관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제 환자 김동수 어르신은 68세. 운동은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난 무릎도 시큰한데 하셨죠. 하지만 제가 10분만 걸어보세요. 운동이 아니라 그냥 산책이에요. 라고 설득드렸습니다. 어르신은 저녁 식사 후 동네를 돌기 시작하셨고 처음엔 5분 걷기도 벅차셨지만 한 달쯤 지나자 이제는 공원 끝까지 걷고 와요 라고 웃으셨습니다. 3개월 후 어르신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18% 낮아졌고 피로감도 크게 줄었습니다. 공기 마시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라며 손주들과 공기놀이를 하실 때 숨이 차지 않는다 하시더군요. 여기서 한 가지 의학적 논의. 저강도 운동은 중강도 이상으로 꾸준히 이어졌을 때 고강도 운동 못지않은 심혈관 개선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즉,
무리하지 않고 계속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 몸은 반복을 통해 적응하고 회복하니까요.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 하나. 5분 동안의 가벼운 산책이 세로토닌 분비를 자극해 기분을 좋게 하고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운동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보살피는 비타민이죠. 옛 지혜 하나도 덧붙여 볼게요. 조선시대 어르신들은 해질 무렵이면 마당이나 동네를 돌며 이웃과 짧은 산책을 나누곤 했어요. 저녁 발품은 다음날 속 편함을 사는 값이라고 여겼죠. 현대의 걷기 습관과도 맞닿아 있는 전통입니다. 김동수 어르신은 지금도 매일 저녁 현관에 산책 10분 바람 1회라고 쓴 메모를 붙여두셨습니다. 그냥 걸으면서 나무 보고 바람 맞는 게 요즘 내 최고의 시간이에요 라고 하시는 그 웃음이 얼마나 인상 깊었던지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동네 한 바퀴 걸어보세요. 운동화 끈을 묶고 나가면 몸이 먼저 반응할 거예요. 냉장고에 이렇게 써붙이세요. 5분 산책, 1분 스트레칭, 내 혈관의 수호자. 이 습관들이 쌓이면 어느새 여러분의 몸은 변화하고 있을 겁니다. 거울을 보면 눈빛이 맑아지고 아침이 덜 피곤하고 손주와의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질 거예요. 식탁이 삶을 바꾼다. 그날도 평범한 진료실이었습니다. 그런데 76세의 김인순 어르신이 조용히 앉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은 밥상이 좀 다르게 보여요. 저는 그 말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밥상이 다르게 보인다. 건강한 식단을 시작한 지 3달이 흐른 시점이었죠. 김 어르신은 처음 오셨을 때만 해도 고지혈증이라는 말 자체가 낯설다고 하셨습니다. 삼겹살, 버터, 바른 식빵단 팥죽이 삶의 소소한 즐거움이셨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230이 넘는다는 검사 결과에도 그냥 나이 탓이죠 라며 담담하게 웃으셨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피로 숨참 잠들지 못하는 밤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차트보다 먼저 어르신의 식탁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어르신 식단이 삶을 바꿀 수 있어요. 하루 3끼, 그게 가장 강력한 치료법이에요. 그날부터 어르신은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귀리죽으로 시작하는 아침, 고등어와 나물로 채운 점심 연어, 샐러드로 정돈된 저녁.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식사 후엔 10분 걷기. 처음엔 익숙하지 않다며 쓴웃음을 지으시던 어르신은 2달쯤 지나자 이젠 이 식단이 기다려져요 라고 하셨습니다. 무겁던 몸이 가벼워졌고 밤에 잠도 잘 온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밥상이 더는 나를 망치지 않고 살려주는 느낌이에요.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균형 잡힌 영양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염증 반응을 줄이며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킵니다. 수치상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 향상이 더 크다는 걸 환자들이 먼저 느끼세요. 피로가 줄고 아침이 가볍고 식후 졸음이 없어지고 하루가 선명해집니다. 옛 문헌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식이 단정하면 병이 반이나 낫는다. 수백 년 전에도 이미 식사의 힘을 알고 있었던 거죠. 김 어르신은 지금 손주들과 함께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연어는 5분만 구워야 촉촉해요 라고 손주에게 알려주신다며 웃으셨어요. 시장에서도 이거 혈관에 좋아요라며 물어보시고 손수 식재료를 고르십니다. 그 식탁에는 단지 음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손주와의 추억, 자신의 건강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삶을 능동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실감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밥상을 한번 새롭게 바라보세요. 지금까지는 배를 채우는 수단이었을지 몰라도 오늘부터는 건강을 회복하는 무대가 될 수 있어요. 냉장고에 붙은 메모 하나 식탁이 나를 지킨다. 그 한 줄이 내일의 컨디션, 다음 달의 검사 결과, 내년의 일상까지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식사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반복되면 삶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의 식탁에 변화를 담아보세요.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내일 아침 몸과 마음을 어떻게 일으켜 세우는지 지켜보세요. 새로운 선택, 새로운 삶, 냉장고 문에 붙여둔 작은 메모 한 장, 귀리 연어 산책, 이 단순한 단어들이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저는 수많은 환자들의 일상을 통해 지켜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70세 윤미영 어르신의 이야기는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윤미영 어르신은 처음 병원을 찾으셨을 때 매우 지쳐 보이셨어요. 숨이 가쁘고 늘 피곤하다며 손주들 졸업식도 못 볼까봐 겁나요 라고 눈물을 글썽이셨죠. 혈액검사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LDL 수치가 220을 넘었고 중성지방도 위험 수준. 무엇보다 삶에 대한 의욕이 많이 떨어져 보였어요. 하지만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고 변화를 받아들이셨죠. 귀리죽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점심엔 고등어구이와 현미밥, 저녁엔 키노아 샐러드와 연어를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루 10분씩 산책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숨이 차지 않을 만큼만. 6개월 후 윤 어르신의 혈액검사 결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20% 낮아졌고 체중도 5kg 감량. 무엇보다 요즘 손주들이랑 공기놀이 해도 숨이 안 차요 라고 하시며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밝아 보였어요. 저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어요. 이 변화는 절대 비싸거나 복잡한 게 아닙니다. 냉장고에 작은 메모를 붙이는 것, 식탁 위에 귀리죽 한 그릇을 올리는 것, 식사 후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 이 모든 것이 건강을 회복하고 삶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활 습관만으로도 고지혈증 환자의 70-80%는 약 없이도 수치를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약이 필요한 분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내 몸을 지키려는 의지예요. 윤 어르신은 지금도 매일 아침 냉장고에 붙여둔 메모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귀리 연어 산책,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 요리하고 산책하고 웃으며 지내십니다. 선생님, 이제 손주들 결혼식도 건강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듣고 저는 의사로서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단 하나의 작은 선택부터 시작해보세요. 과자 대신 아몬드 한 줌 저녁, 삼겹살 대신 연어 한 조각, 그리고 식사 후 10분의 산책.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면 1년 후에 여러분은 지금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식탁은 그저 배를 채우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건 곧 여러분의 삶을 설계하는 도면입니다. 어떤 재료를 선택하고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고 내일의 건강이 결정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친구들과 더 오래 웃고 싶다면 그 출발은 바로 오늘 저녁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냉장고 문에 메모 한 장 붙여보세요. 나는 오늘도 나를 지킨다. 그리고 그 메모가 여러분의 심장을, 기억을, 삶을 더 길고 선명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하루를 마치고 조명이 어둑해질 때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나는 나를 잘 돌보았을까?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걸어온 고지혈증과 식습관의 여정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을 설계하고 내일을 선택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프림 커피를 대신한 귀리죽 삼겹살 대신 고등어 과자 대신 호두 한 줌글이 대단해 보이지 않는 이 변화들이 누군가의 심장을 지키고 누군가의 웃음을 되찾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란 바로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바쁨이라는 핑계 나이라는 벽 습관이라는 고집을 잠시 내려두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한 작은 약속을 시작해보세요. 아침 귀리죽 한 그릇, 점심 현미밥, 저녁 키노아 샐러드. 그리고 식사 후 잠깐의 산책. 이 모든 것이 단 5분씩의 시간으로 가능하다는 것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이제 조명을 끄고 선풍기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마음은 가벼워지고 숨결은 잔잔해집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잔잔히 남아
내일 아침 조금 더 건강한 선택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편안해지고 하루가 더 길어지길. 그리고 손주들과의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많아지길 바라며 안녕히 주무세요.